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드디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로테리어,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 책을 쓰면서 세계 각국의 스마트 기억 마을 관계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논문을 주고받으며 취재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첨단 IT 기술이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놀라운 사례들, 그리고 그 빛 뒤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림자까지. 오늘 밤 사람의 온기와 첨단 기술이 만나는 미래형 기억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WHO가 발표한 수치인데요. 2050년이면 전 세계 치매 환자가 1억 3천만 명을 넘어서고 3초에 한 번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전 세계 치매 돌봄 비용이 세계 18위 경제 규모인데요. 애플이나 구글보다 훨씬 큽니다. 치매가 하나의 나라라면 G20에 들어갈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최근 치매 치료제가 나왔지만 초기 환자에서 진행을 늦추기 위한 용도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직 해결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방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매일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예방의 열쇠라면요. 저는 아밀로이드 펫으로 매일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해계학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환자분이 매일 머무는 공간이 뇌에 해로우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뇌 영상을 보는 의사가 공간을 연구하게 됐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을 둘러싼 공간에 첨단 IT 기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은 집입니다. 그런데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익숙했던 복도도 낯설어집니다. 가족들은 불안해서 문을 잠급니다. 안전을 위한 선택이 자유를 빼앗는 역설이 시작된 거죠. 진정한 안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벽마다 경고문을 붙이고 자물쇠가 잠겨 있으면 그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가장 좋은 공간은 사는 사람은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소리 없이 묵묵히 지켜주는 곳.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안전은 빈틈없이 챙기는 것. 이것이 스마트 치매 케어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보고 있을까요? 전국 256개 치매 안심센터, 대회 감지기, 요양병원 CCTV 의무화.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감시형 안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지만 이 안엔 첨단 IT 기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는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조용히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마을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대부분 스마트 기억 마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건물들이 폐곡선 형태로 중앙 정원을 감싸고 있죠.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요. 주민들은 울타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안쪽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산책하고 생활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바다가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2024년 문을 연 치매 마을 더 뷰즈가 있는데요. 이 마을의 비밀은 주민들이 지닌 작은 태그에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 밴드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팔찌, 목걸이 혹은 옷 속에 꿰매 넣은 형태로
본인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태그가 마을 전체 출입문을 제어하는 스마트 키 역할을 하는데요. 모든 문은 평소 활짝 열려 있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런데 맨 바깥 테두리 안전 권역 밖으로 향하는 순간 문이 자동으로 잠기고 직원에게 알람 사인이 갑니다. 반대로 자기 집 문 앞에 서면요. 태그가 자동 전자 열쇠가 돼서 자동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안쪽으로는 무한한 자유, 바깥으로는 철저한 보호. 이것이 투명한 울타리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이 마을에는 작은 배달원이 있습니다. 자율 이동 로봇, Autonomous Mobile Robot, AMR이라고 부르는데 식사, 세탁물, 약품을 각 집으로 배달하고 사람을 만나면 스스로 멈추거나 우회를 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이 로봇에 이름을 지어주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간식 배달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 로봇이 가져다 준 진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직원들이 무거운 물품 운반에서 해방되면서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기술이 인간적인 교감을 위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죠. 밤이 되면 또 다른 기술이 조용히 작동합니다. 이 침대 매트리스잖아요. 매트리스 아래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가 밤새 환자분의 호흡, 심박수, 뒤척임을 모니터링하고요. 또 한밤중에 몰래 살금살금 침대를 빠져나오면 즉시 직원에게 알람이 갑니다. 이 센서가 도입된 후에 야간 낙상 사고가 거의 사라졌고요. 더 중요한 건 축적된 수면 데이터로 이 수면 패턴 변화를 미리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치매 돌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 노샘프턴 로우더 허브. 원래 폐쇄병동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미니 치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의 광장 한쪽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물론 버스는 오지 않죠. 그런데 저녁마다 집에 가야 해요 하며 배회하던 할머니가 이 정류장 벤치에 앉는 순간 안정을 찾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버스가 늦네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면 마음속 다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거짓말이죠. 왜 이게 통할까요? 치매가 진행되면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지만 암묵적 기억과 습관 기억은 비교적 잘 보존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앉아서 기다린다. 이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습관 기억이죠. 그래서 집에 가야 해 하면서 초조하게 막 배회하던 분이 익숙한 정류장 벤치를 보는 순간 암묵적 기억이 작동해 자동으로 앉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익숙한 환경이 편도체, 아미그달라의 불안 반응을 가라앉힙니다. 약한 할 없이 공간이 뇌를 진정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 돌봄이야? 아니면 속이는 거 아니야? 실제로 영국 매체는 이런 치매 마을을 영화 트루먼 쇼에 빗댔습니다.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줄리언 휴즈는 가짜 버스 정류장으로 치매 환자를 유도하는 것은 의도적 기만이라고 우려했죠. 또 반대로 의료 현장에서는 물리적 억제나 약물 대신 존엄을 지키며 불안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양쪽 입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합의된 선은 이겁니다. 치매 환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 설계는 허용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환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 기술과 공간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환자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아주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바로 시공간의 제약을 허무는 기술입니다. 가상현실 VR 기기와 디지털 기억 일기장이 있는데요. 치매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은 종종 과거의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아직도 그 시절 그때에 머물러 계실 때가 있는데 20대에 살던 자취방을 몹시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젊은 시절 기억을 찾으시죠. 이때 가상현실 VR 기술은 안전한 방 안에 머물면서도 환자분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과거의 시공간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리적 이동은 어렵지만 디지털 기술이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을 이어주고 환자의 세상에 다가가 불안해진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저와 함께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탈리아 북부 몬차 지방 외곽 한적한 들판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동화 같은 마을이 있는데 Il Paese Ritrovato라는 마을입니다. 우리말로는 재발견된 마을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2018년에 문을 연 이탈리아 최초의 치매 마을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칠해진 단층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중앙 광장에는 카페, 마트, 미용실, 교회까지 평범한 마을에 있을 법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화로운 시골 마을 같지만 이곳 역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아주 섬세한 기술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게 마을 실제 사진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하늘이 아주 파란데 지붕 색깔과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예쁜 파스텔 톤의 예쁜 단층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카페, 마트, 미용실도 있고, 교회까지 어느 작은 마을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 마을 입구에 커다란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방문객을 환영을 하는데 근데 너무 일정 시간 이상 열려 있으면 관리자에게만 경보음이 갑니다. 그래서 안에 계신 주민들이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겉보기에는 환영의 문이지만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를 숨겨둔 겁니다. 내 마을 안에는 바도 있고요. 치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더라도 구수한 이탈리아식 보리커피를 마시며 담소도 나누고 또 직원들이 오페라 음악에 맞춰서 환자분들의 손도 잡고 춤도 추고요. 또 이렇게 대놓고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도 빡빡한 일정표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러운 하루를 보낼 뿐이죠. 자, 근데 겉보기에는 일반 마을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이 마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겉보기로는 고즈넉한 이 작은 마을 전체에 사실은 초소형 LOT 기지국들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수많은 점들이 바로 안테나의 위치인데요. 이곳은 밀라노 공과대학 연구팀의 지원을 받아서 마을 전체에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 스마트 마을입니다.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블루투스 비콘 팔찌를 착용을 하면 마을 곳곳에 수백 개의 안테나가 그 신호를 포착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합니다. 특히 블루투스 신호가 벽에 부딪혀 옆방으로 잘못 표시되는 오차까지 여기 보면 어느 건물, 어느 집 안에 있다 정도가 아니고 그 집 안에서 어느 방에 있는지까지 다 표시가 되죠.
그래서 옆방으로 혹시라도 잘못 표시되는 오차까지 AI 알고리즘으로 정밀하게 교정을 해서 당 단위의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죠. 근데 게다가 이 시스템은 단순히 환자의 위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움직임 패턴과 걸음 속도까지 분석을 해서요. 평소보다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활동 반경이 달라진 분은 없는지 실시간으로 감지해냅니다. 자, 이렇게 수집된 위치 데이터는 마을의 인기 지수, popularity index를 분석하는 핵심 자료가 돼요. 자,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마을의 특정 장소를 가장 많이 찾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장소 1은 오렌지, 장소 2는 초록색, 장소 3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 X축은 달이죠. 그죠? 예를 들어 화요일 오후 3시에는 카페가, 목요일 아침에는 미용실이 가장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가 되는 시기죠. 마을 관리자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억지로 일정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열거나 직원들을 배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위치 데이터가 모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넘어 누구와 함께 어울려 있는지가 파악되는 거죠. 논문에서는 이를 관계지수, relational index라고 부르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복잡한 점과 선들은 어르신들 간의 교류를 나타내는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입니다. 누가 누구와 단짝 친구처럼 자주 어울리는지, 반대로 누가 왕따인지, 관계망에서 멀어지며 고립된 분은 없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 이 데이터상에서 어떤 할아버지 A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직원이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다른 친구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모임으로 안내를 합니다. 기술이 어르신들의 보이지 않는 외로움까지 찾아내어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진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두 그래프가 있는데요. 위쪽 그래프를 먼저 보실까요? 가로축이 월이죠. 3월, 4월, 5월, 6월이고, 그죠? 그 3월과 4월을 기점으로 위쪽 그래프가 카페나 광장 같은 공용, 퍼블릭 에어리아, 공용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를 나타내는데, 지금 3월하고 4월까지는, 1, 2, 3월까지는 공용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4월을 기점으로 카페나 광장 같은 공용 공간의 인기 지수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죠. 그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락다운, 즉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아래쪽 그래프에 있는 개인 아파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수를 보면 1월부터 그 7월까지 수치가 변화 없이 쭉 균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용 공간은 폐쇄되었지만 어르신들이 머무는 소규모 아파트 안에서는 여전히 일상적인 활동과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코비드 팬데믹이라는 단절의 시간 속에서도 데이터는 어르신들이 완전히 고립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위치 데이터가 모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점과 선들은 어르신 간의 교류를 나타내는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입니다. 누가 누구와 친하나. 여기 보면 그 1, 2, 3, 4번끼리 잘 놀고요.
또 5, 6, 7, 8 분들끼리 잘 놀고 하지만 드물긴 하지만 1번 분하고 5번 분하고는 가끔 교류가 있죠. 그죠? 예. 누가 누구와 단짝 친구처럼 자주 어울리는지 반대로 최근 들어 이런 사회적 관계망에서 멀어지며 고립된 분은 없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만약 누군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직원분이 다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고 모임으로 안내를 하죠. 기술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이러한 교류 데이터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상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웰니스 지표로 발전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육각형 그래프 있죠? 이거는 단순히 신체적인 활동량, 피지컬 웰니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얼마나 교류했는지 소셜 웰니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심리적 안정감, 사이콜로지컬 웰니스까지 육각형의 각 지표로 점수화해서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2019년도 1월 15일의 육각형과 2019년도 1월 12일의 육각형이 지금 한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며칠 사이에 이 파란색 선이 안쪽으로 훅 줄어들었다면 사회적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관리자와 의료진은 이 육각형의 변화를 보고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까지 혹시 우울증이 오는 건 아닌지를 선제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날이 갈수록 쌓여서 어르신들만의 고유한 일상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화면의 히트맵은 5일, 10일, 15일, 20일 차에 어르신들이 서로 얼마나 자주 만났고 교류했는지를 보여주는 밀도 지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들이 특정 패턴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 이 패턴에서 갑자기 튀는 벗어나는 행동이 포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자주 어울리던 분들과 만나지 않는 식의 변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거나 우울감이 찾아왔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가 있고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자, 가장 편안해야 할 침실에도 조용하고 따뜻한 기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낯선 센서들을 방 안 곳곳에 어지럽게 붙이는 대신 천장에 AI 기반의 스마트 광학 센서 안셀리아 딱 하나만 설치한 거죠. 여기에는 애틋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안셀리아 시스템을 개발한 창업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직접 간병하며 요양 환경의 한계를 스스로 체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AI의 힘을 빌려 좀 더 인간적인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밀착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을까? 한 손자의 간절한 바람은 10년 연구 끝에 세상에 없던 스마트 센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름이 안셀리아인데요. 자, 한 청년의 간절한 따뜻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이 기술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좀 낯선 지도인데 이탈리아 지도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점들 보이시죠? 현재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 안셀리아 시스템이 도입된 요양병원과 시설들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말 빼곡하게 핀이 꽂혀 있죠. 자, 이거는 CCTV처럼 이렇게 환자를 막 무조건 이렇게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라기보다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지켜주면서도 조용히 어르신들의 수면 상태와 움직임을 24시간 관찰하는 다정한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르신이 침대에서 무리하게 일어나려고 하면 즉시 직원의 태블릿으로 알림을 보내고요. 지금 이 센서가 수집한 정보가 간호사실의 대시보드로 모인 현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병동 전체 어르신들의
현재 상태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죠. 누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누가 깨어 있는지, 주의가 필요한 분은 없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의료진들이 일일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어르신들의 단잠을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자세를 파악을 하는데 센서가 이 움직임을 분석해서 어르신이 어떤 자세로 침대에 누워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침대에 똑바로 누워 계신지, 가장자리에 걸터 앉으셨는지 아니면 침대 밖으로 나오셨는지까지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맞냐? 이거 사고죠, 그죠?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거나 혹은 이 침대를 이탈해서 살금살금 어딘가로 몰래 도망을 가버리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람이 울립니다. 화면에 15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침대를 벗어난 지 15분이 지났다는 거고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셨다가 쓰러지시는 등 이미 발생한 위험 상황이나 사각지대를 시스템이 놓치지 않고 알려주어 직원들이 바로 달려갈 수 있게 돕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알림을 울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방금 보신 수면 자세나 침대 이탈 시간 같은 모든 움직임은 차곡차곡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의료진이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과 불안 요소를 분석하는 핵심 지표가 되어 위험을 막는 것을 넘어 내일의 돌봄을 미리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매일 밤 딱 10시만 되면, 같은 시간만 되면 극도로 불안해하며 뒤척이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의료진이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 보니 그 시간이 바로 이 침구가 소변 때문에 젖어가지고 어르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딱 그 시점과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곧바로 요청하지 않고도 침구 교체 시간을 앞당겨서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미리 시트를 갈아주자 치매 환자분의 불안 증세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마을 전체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입주 1년 만에 이러한 불필요한 약물 사용량이 무려 25%나 감소했습니다. 약으로 억지로 조절하던 불안을 기술이 환자의 말 못하는 고통을 섬세하게 알아채고 가장 완벽한 맞춤형 돌봄으로 해결해낸 것입니다. 앞서 우리 외국 마을의 손목위, 이 밴드, 손목위 수호천사 케이스 이야기 들으셨는데 사실 이 기술은 외국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치매 어르신과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배회 감지기 GPS 보급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국립재활원 2023년 보고에 따르면 누적 31,871대가 보급되었고 실종자 발견 건수는 2,232건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이게 보급되고 난 이후에 그 실종자의 평균 발견 시간인데요. 660분, 즉 11시간이나 걸려서 예전에는 찾았는데 단 55분으로 약 12배나 단축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 두려운 시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냥 온 세상이 뻘해지고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심장이 얼어붙어서 그런 두려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거죠. 분명한 성과는 존재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97만 명, 2030년에는 130만 명에 이를 전망인데 그런데 아직 배회 감지기 GPS의 누적 보급은 3만여 건에 불과해요.
기술이 도움이 된다는 거. 기술의 효용은 확실히 증명이 되었지만 정작 그것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닿기에는 아직 수요 대비 보급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회적 시스템이 뒷받쳐 주지 않으면 그 혜택은 극히 일부에게만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럼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AI 스마트 스피커와 말벗 로봇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어르신의 답변에 따라 유연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AI가 매일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이렇게요. 친밀감을 형성하고 우울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딘가 이상하다 싶을 때도 있잖아요. 대화 중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대응할 수가 있죠. 이 기술 덕분에 돌봄의 손길이 닿는 수혜 대상이 이전보다 9배 확대되었고요. 사람의 일손이 부족한 곳을 AI가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해외 사례도 하나 더 볼게요. 미국의 케어 프리덱트라는 AI 웨어러블 밴드입니다. 이 기기는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활동 패턴을 학습하고 평소와 다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건강이 악화될 것을 미리 예측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데요. 입원율 40% 감소, 낙상사고 69% 감소, 거주기간 67% 증가. 사고가 난 뒤에야 터진 후 수습하는 반응적 돌봄에서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적 돌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실제 데이터가 증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IT 스마트 기술이 치매 돌봄에 가져온 눈부신 빛을 보았습니다. 안전을 지키고 존엄을 유지하며 일상을 되찾아주는 기술의 힘은 분명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햇살만 있는 법은 없듯이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기 마련인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 쉽게 환호하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그 서늘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이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는데 그거는 알고리즘 편향 문제입니다. 치매 친화 마을에서는 AI가 입주자의 행동과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위험도를 예측하고 돌봄 자원을 배분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근데 문제는 이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특정 성별이나 남자만 잔뜩 모여 있다든지 혹은 인종, 사회 경제적 배경에 치우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젊은 남성 위주로 학습된 AI는 고령 여성 흑인 입주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상황을 고위험군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진짜 위험한 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죠. WHO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가 연령 차별을 부추기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연구에서는 실제 주요 AI 모델들이 환자의 인종에 따라 가지고 다른 정신과 약물을 추천하는 편향을 보인다는 것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같은 증상인데 피부색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린 거죠. 더 큰 문제는 AI에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라고 물으면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AI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블랙박스 문제인데요.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으면 그 결정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제한된 돌봄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나 위험도 판단에서 실수가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개발자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뿐이라 하고 운영자는 그저 AI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하면 서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AI가 내린 판단의 근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I, 즉 XAI 모델의 도입을 확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편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외부 윤리위원회의 독립적인 감사, 오디트 체계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첨단 돌봄 기술을 앞다투어 도입한 곳들은 사고 0건, 이탈 0건과 같은 완벽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많이들 자랑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는지, 어떻게 암호화되는지, 언제 파기되는지, 제3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자랑했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 이 정보 공백 자체가 지금 현재 IT 기술의 그림자죠. 어떤 기술이든 성과만 내세우고 데이터 자체의 진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 모든 훌륭한 IT 기술들 과연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대답이 아니다인데요. 캐나다의 한 치매 마을은 순수 민간 투자 약 280억 원으로 조성되었고 한 달 입주 비용이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미국의 메모리 케어도 월 820만 원에서 1100만 원 수준이죠. 튼튼한 사회보장제도나 보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혁신적인 IT 치매 케어 기술은 결국 부유한 소수만의 전유물이 됩니다. 기술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사회 시스템의 한계가 그림자를 만드는 거죠. 또 이러한 비용의 장벽은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불평등도 낳는데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탈리아 몬차 마을은 밀라노 공대 명문 공과대학 연구팀이 운영 플랫폼을 설계해서 수백 개의 안테나 센서를 마을 전체에 촘촘하게 설치해서 가능했던 모델입니다. 그렇게 정교한 기술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위치와 생활 패턴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러나 모든 사회가 이런 인프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선진국의 시범 사업으로는 가능해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작은 농어촌 지역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다 따라하기가 어려운 모델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 기술을 누리는 자와 소외되는 자 사이의 격차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마트 케어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기술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건 감시하려는 게 아닙니다라는 명분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모든 행동이 센서로 기록되고 전달되는 상황 자체가 입주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줄 수가 있겠죠. 편안함을 위한 기술이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눈길의 양날의 검과 같은데 이 안정과 존엄 사이에서 이 균형점을 섬세하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겠죠. 근데 이 감시의 문제는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6월부터 요양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했죠. 코로나 시기 면회 제한 속에서 빈발한 환자 학대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죠.
해외의 일부 마을들은 환자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 카메라를 달았다면 한국은 직원이 학대하지 못하게 카메라를 단 건데 목적은 정반대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침실에서의 굉장히 이런 프라이버시까지 카메라에 담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요. 또 한 영국의 돌봄 마을에서는 부엌에 전기 포트, 전기 주전자 사용 시간, 냉장고 문을 하루에 몇 번 열었는지, 수도꼭지의 물 사용량, 물을 많이 틀었는지 물이 줄줄 새는지 수도꼭지에서 물을 사용하는 이 손 씻는 패턴까지도 데이터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휴대폰에 있는 전용 어플로 부모님의 걸음수, 참여 활동, 수면 시간, 물 쓰는 패턴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방대한 생활 데이터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도구이긴 한데 또 너무 내밀한 사생활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로 기록되어 누군가의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인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을 과연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모인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은 취약합니다. 운영진은 폐쇄망이라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2024년 미국에서는 40개 요양시설을 관리하는 기업이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해킹을 당한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했고 수많은 입주자와 직원들의 민감한 건강 기록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가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한 연구에 의하면 성별, 생년월일, 우편번호 이 세 가지만 알면요. 미국 인구의 47%를 특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어요. 이게 폐쇄망이든 아니든 이런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또 유출된 데이터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AI 음성 복제 기술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3초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85%의 정확도로 목소리를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플로리다의 한 엄마는 AI로 합성된 딸의 울음소리에 속아서 1만 5천 달러를 송금을 했고요. 그런데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노인들은 이러한 교묘한 사기에 훨씬 더 취약하겠죠. 또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예기치 못한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첨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 세팅을 하다 보니까 첨단 시스템도 가끔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거죠. 영국에서 아날로그 전화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비상 호출기와 낙상 감지기가 먹통이 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2023년 제대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두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달에 1,200건이나 이 호출 실패가 보고되기도 했죠. 센서 밴드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출입문 센서가 오작동한다면,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나서 LOT 시스템이 멈춘다면, 첨단 기술만큼이나 그것이 멈출 때를 대비한 철저한 플랜 B가 함께해야 진정한 안정망이 완성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그림자는 케어 와싱입니다. 이게 돌봄 로봇과 AI를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잔뜩 멋지게 도입을 했으니까 마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로봇이 식사를 나르고 세탁물을 운반해 주는 거는 분명히 편리한 효용이지만 그걸 핑계로 이미 있던 사람 간호사와 사람 요양 보호사를 줄여도 될까요? 기술이 허드렛 일을 대신을 해주어 그 시간에 사람 직원이 어르신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는 건데 기술을 핑계로 인간의 손길을 치워버려도 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센서가 환자의 불안한 심박수를 감지하고 알람을 울려줄 수는 있지만
그 알람을 듣고 달려가 떨리는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일부 이 돌보는 간호사분들은 요즘 하면서 데이터 보느라고 눈이 빠질 것 같아서 정작 환자분들과 눈 맞추는 시간이 줄었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런 쏟아지는 센서 알림에 시선이 붙잡혀 인간적인 접점이 줄어들까 염려하는 거죠. 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기술이 나서야 할 때와 조용히 물러서야 할 순간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모니터 화면의 데이터만 들여다보느라 정작 눈앞의 환자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스마트 케어의 미래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차가운 병실이 아니라 기술의 도움으로 인간적 온기를 회복한 따뜻한 마을이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술 자체에는 성과 악이 없죠. 똑같은 카메라가 누군가에겐 생명을 구하는 눈이 되고 누군가에겐 족쇄가 됩니다. 결국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놓인 사회적 맥락과 설계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 개발자와 공간 디자이너, 의료진과 정책 입안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 오늘 강연은 이탈리아의 일 팔세 리트로 바토 마을의 책임자분들이 수개월간 저랑 소통하면서 이런 자료들과 또 비욘디의 공간지기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일어난 거고, 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라시에. 네. 자,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 뉴로테리어 책에서는 오늘 강연에서 미처 담지 않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네. 오늘이 2월부터 시작한 공간 처방 코너 12번째 시간이죠. 참 긴 여정 너무 함께 해주신 공간지기님들 감사하고요. 일단은 질문을 한번 들어보죠. 네. 김민님. 환자가 자꾸 같은 질문 반복할 때 AI가 대답해 주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이미 가능한 기술입니다. 네, 박지훈님. 네. 저희 집 대부분 주광색이 없고 주백색 조명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새하얀 조명이 거의 없이 주황색 가까운 조명으로만 된 공간에서 오래 거주하는 것이 미래의 뇌의 건강에 악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뉴로테리어 책에 상세하게 조명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필요한 조명이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색깔의 조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이 되고 또 한낮이 되고 밤이 되고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따라 가지고 조명을 바꿔주는 게 좋은데요. 아침이 되고 한낮에 잔뜩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푸른빛을 지닌 형광등 같은 이런 새파란 조명이 좋은데, 밤이 될 때까지 그런 조명을 켜고 있으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될 때는 따뜻한 전구색으로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훈님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조명만 있으니까 낮 동안에는 형광등 조명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조명을 전환을 할 수 있는 설계를 집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기양양님, 전자기기를 많이 배치해서 뇌 자극이 많이 된다던데 저희 부모님 방도 인공지능 스피커랑 스마트 조명으로 다 바꿔드리면 공간 치료만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 내용도 뉴로테리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뇌가 늙어가는 부모님이나 혹은 치매가 오시는 분들을 위한 청각 처방, 그리고 조명 처방,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조명을 어떻게 바꿔드려야 할지, 또 그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뉴로테리어 책을 참고해 주세요.
네. 자, 네.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 닥터. 네, 저와 2월부터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고요. 그, 저도 공간직인님들과 의미 있는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여태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꼭 필요한 단 한 분에게라도 온전히 가 닿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